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가장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사전적으로 가장이란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 혹은 남편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부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집도 많고 여성 가장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요.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가장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아버지나 남편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그만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삶은 때론 너무도 묵묵하고 고된 것이었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을 멈추는 여성도 많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모든 사정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 책임지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이라는 존재가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벌이로 함께 고생하는 배우자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믿고요.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빌어 가장이라는 존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 어릴 적엔 저희 집안 가장이던 아빠가 좀 무서웠어요. 아빤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셨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젊은 시절엔 군인이셨습니다. 저와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어릴 적에 제대하긴 하셨지만요. 아빤 군인이었던 과거와 본래의 성격이 더해져 아주 엄격하고 엄하게 저와 동생을 키우셨었죠. 연아 너 이리 와. 너 시험지 이게 뭐야? 딱 봐도 틀린 것 같은데 왜 슬쩍 동그라미로 바꿔놨어? 너 시험 점수 조작한 것도 엄연히 거짓말이야. 회초리 가져와. 아빤 해서는 안 되는 일, 비도덕적인 일은 아주 엄격하게 훈육하셨어요. 특히 아빤 비겁하거나 장꾀를 부리는 일, 그리고 속임수나 편법처럼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정말 싫어하셨죠. 아빤 군인일 때도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도 바닥부터 정말 차례차례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구고 견디며 모든 걸 일궈내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빠의 성실함과 우직함은 아빠의 회사를 아주 탄탄하게 키워냈답니다. 아빤 책임감 또한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요. 자신의 회사와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책임지려는 모습에 아빠를 존경하는 직원분들도 많았었죠. 전 12살 때 그런 아빠의 약한 모습을 처음 보게 됐었어요.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화재 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아이처럼 엉엉 우시던 아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직 키워주신 은혜도 제대로 못 갚았는데 벌써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소원이시라던 해외여행도 아직 한 번밖에 못 보내드렸는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에게도 눈물이 있었구나. 아빠도 자책하는 일이 있으셨구나 싶어. 그때부터 전 아빠를 좀 달리 보게 됐습니다. 그전엔 아빠를 많이 무서워했었는데 더 이상 아빠가 마냥 강철로 만든 로봇처럼 단단하고 무섭기만 한 분으로만 보이진 않았던 거죠. 또한 언젠가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도 저렇게 후회하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어 그때부터 전 아빠에게 먼저 많이 다가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전 아빠가 하시던 일과는 너무 적성이 맞지 않아 성인이 된 후 관련 전공 대학을 나온다거나 아빠의 회사 일을 돕지 못했어요. 예체능을 전공한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우린 늘 아빠를 존경했고 부족하지만 효도라도 열심히 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죠. 저,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요. 저랑 똑같이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책임감 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뭐, 결혼? 착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라고? 그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드는구나. 근데 왜 너 말하는 표정이 자신 없어 보여? 책임감 강하게 가족을 건사하신 아빠와 사랑으로 저와 동생을 돌봐주신 엄마 덕에 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자신의 전공에 관한 활동을 이어갔죠. 그리고 전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데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딱 하나 남편의 집안 환경 때문에 혹시나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두 분의 가치관이 아주 올바르고 선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식의 일이라면 부모는 또 달라지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전 정말 상관없는데 혹시나 두 분이 그 사람 집안에 대해 염려하실까봐 미리 그 사람 집안 사정 좀 말씀드리려고요. 집안 사정? 네, 사실 상수 씨 집에 아픈 사람이 두 분 있어요. 상수 씨 어머님이랑 상수 씨 남동생이요. 어머님은 시각장애가 있으시고요. 상수 씨 동생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모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나셨다더군요. 그래도 완전히 시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셨다는데 40대 때 녹내장 수술을 받다 잘못되어 그때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법원이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기에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죠. 또 남편은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는 장남이었는데요. 남편 바로 아래 동생인 시동생은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태가 완전한 중증은 아니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 끝에 시동생은 보조 보행기나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시동생에겐 자라는 내내 많은 병원비가 들어갔다고 남편은 말했었죠. 그렇게 가족들이 아프니까 상수 씨 아버님이 고생이 많으셨대요. 지금은 몸이 약해져서 마을버스 운전을 하신다는데요. 원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생활비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수 씨는 어머님을 도와서 집 살림을 돌보고 동생들 챙겼고요. 그리고 직장인이 되자마자 집에 돈을 보태서 모은 돈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그 청년이 그 집 실질적인 가장인 게냐? 아니요.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잠깐 일을 못하게 됐을 때를 빼곤 딱 일정 금액 이상은 절대 받지 않으셨대요. 가족들이 아프고 사정이 어려워서 아들 도움을 받게 되긴 했지만 부모가 돼서 자식 등골을 절대 다 빼먹을 수는 없다면서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처럼 책임감 강하고 강직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수 씨 동생들도 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대요. 장애가 있는 남동생도 노력 끝에 재택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서부턴 집에 돈을 안 보태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픈 몸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기까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동생이란 사람도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곁에서 돌보고 응원해준 그 가족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자기 학창 시절, 젊은 시절 다 바치고 희생해서 가족을 도운 상수 씨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들어보니까 가족 챙기느라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서 주위에 친구도 많이 없다는데 말이 쉽지 그러기가 어디 쉽나요? 그래서 전 그 사람 집안 환경은 아무 상관없는데요. 혹시 두 분이 저 생각해서 염려하실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남편의 가정사를 최대한 듣기 좋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한 노력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일말의 걱정도 없이 제 이야기만 듣고도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뭘 걱정하는 게냐? 구구절절 전부 그 남자가 훌륭한 청년이라고밖에 안 들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는데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효심 깊고 책임감 강한 남자가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아빤 찬성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인데
결혼하면 자기 아내, 또 자기 자식에겐 얼마나 잘하겠니? 그리고 책임감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가족 굶기진 않는 법이다. 엄마도 좋아. 들어보니까 시댁될 집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가 걱정을 했나 본데 그게 어디 그분들 잘못이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멋지게 살아온 것 같아서 정말 멋진 가족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야 상관없어. 사람이 성실하다며? 그럼 돈은 또 금세 모이겠지. 맞다.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다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야. 이런 부모님께서 첫인사를 왔던 남편을 크게 환영해 주신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결혼식이 가까워졌을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제 동생도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이렇게 말했죠. 언니, 형부 되실 분 인상이 너무 선해 보인다. 어디서 저런 좋은 남자 만났어? 부럽다, 부러워. 남편을 크게 마음에 들어한 아빠는 저희 신혼집도 흔쾌히 장만해 주셨어요. 그때 남편은 자신이 모은 돈이 없어서 폐를 끼친다며 정말 죄송해했는데요. 아빤 그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으셨어요. 자네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죄송해하나? 난 자네도 사돈 어른들도 또 자네 동생들도 모두 존경스럽네.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사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자넨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괜히 이런 일로 주눅들지 말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늘 자네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겠네. 결혼한 뒤 아빤 정말로 남편을 뒤에서 묵묵히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직후 갑자기 일이 꼬여서 잠시 무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직이 확정되어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채용을 확정했던 새 회사에서 일이 틀어진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직이 잘 안 돼요. 가뜩이나 저희 집에 좀 주눅 들어있던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고개를 들지 못했었는데요. 어느 날엔 아빠와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올라 긴장이 풀려버린 모양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아빠 앞에서 엉엉 울며 주정을 부리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집은 어렵지, 가족들은 둘이나 아프지. 정말 사는 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결혼할 때도 장인 장모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남자로서 얼마나 위축됐는지 아세요? 집사람에 비해 제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백수가 되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세상이 밉습니다. 미워요. 연애를 꽤 길게 했건만 그렇게 주정 부리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아빤 묵묵히 듣기만 하셨는데요.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을 불러 아주 호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자네, 어디서 술을 그렇게 한심하게 배웠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젠 제가 너무 긴장이 풀려서 그만. 난 그 어렵다는 자네 장이일세. 근데 내 앞에서도 그렇게 다 풀어져 버리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나? 가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가장이 나중에 회사 상사 앞에서 그런 주정이라도 부려봐. 고작 그깟 술 하나 자기 마음대로 조절 못하는 사람을 누가 믿고 일을 맡기겠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술은 말이야. 마시고 한껏 들떠도 되고 한껏 눈물을 흘려보내도 돼. 단 자네가 멀쩡한 정신을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야. 자기 몸, 자기 인생, 자네 모든 건 자네가 주도하는 걸세. 그래야 자네 가정도 단단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명심하게. 솔직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따뜻한 위로만 한마디 해주시지 지나치게 야단을 치시는 것 같아 아빠에게 좀 서운했네요. 그런데 아빠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찾아와 깜짝 놀랄 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는 지인 회사는 아니고
건너 건너 인맥 있는 회사인데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구만. 자네가 원래 하던 일하고도 관련된 곳이고 복지도 또 연봉도 괜찮다네. 그러니까 거기 이력서 한번 넣어보게. 네? 하지만 이거 낙하산 아닌가요? 날 뭘로 보는 겐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편법이고 요행이네. 그쪽에서 내 사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아니, 아예 나랑 거기 대표랑은 모르는 사이야. 그냥 자네 경력을 마음에 딱 들어할 회사랑 자리가 어디 있나. 그걸 내 발품 팔아서 좀 알아봤을 뿐이야.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력서 통과되면 면접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해봐. 아빤 자신의 기준 안에서 말없이 남편을 도울 방법을 찾아주셨던 겁니다. 며칠 전 일로 아빠께 여전히 주눅 들어있던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렸죠. 그리고 아빤 식사하고 가시라는 제 말도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일이 있어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며 이 말을 덧붙이고서요. 조금 편차에 있겠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냉정하고 잔인하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자네 잘못도 아닌 일로 위축되곤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자네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자네 이렇게 위해줬겠나? 내 딸을 내가 자네에게 줬겠어? 자네가 신세만 한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뭐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난 자네가 금세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네. 자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자네를 알아본 나랑 우리 딸 안목을 믿어보게. 아빤 그렇게 말씀하시곤 낯간지러운 듯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냥 돌아가신 것도 좀 부끄러워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신 아빠의 등 뒤에 대고 남편은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 외쳤죠. 그리고 남편은 아빠가 알아봐 주신 그 회사에 멋지게 합격해 드디어 무직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아빠는 제가 아들과 딸을 낳고 잠시 일을 쉴 때 괜찮다던 남편에게 끝까지 생활비를 보태주시기도 하고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 술도 한 잔 사주시며 계속 남편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빠를 정말 존경했는데요. 한편으론 때론 정말 호랑이 같았던 아빠가 무서웠는지 눈치를 좀 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빠를 정말 좋아하며 아빠에게 많이 감사했죠. 아유, 내가 못 산다. 저번에 보내주신 보약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엔 산삼 세트를 보내주셨구나.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원. 꼭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아니다, 내가 직접 전화드려야겠다.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시댁 식구들을 건사한 시아버지도 불편한 눈으로 자식 셋을 번듯하게 키워낸 시어머니도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며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말을 늘 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통해 두 분께 자주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나누셨죠. 아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오셨는데요. 좀 괜찮은 선물이다 싶으면 그 선물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닌 똑같은 새 상품을 사서 꼭 시부모님께 보내주셨어요. 좋은 건 좋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애미야, 이따 갈 때 내가 사다 놓은 전통주가 하나 있거든. 그거 좀 사돈 어른들께 가져다 드리거라. 저번에 좋은 술이라고 들어서 두 분 드리려고 사다 놓은 건데 마침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으니 답례로 드리면 되겠구나. 좋은 술은 보약이니까 안사돈께서도 꼭 한 잔이라도 드셔보시라고 전해드리려무나. 시아버진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늘 저희 부모님께 받은 마음을 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주머니가 좀 가벼운 거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꼭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곤 하셨죠. 아니에요, 아버님. 정 그러시면 저희 애들만 주시고 전 주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드려야죠. 너희도 무슨 날이면 날이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잖니.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보여도
이 정도는 충분히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다. 늘 우리한테 잘해줘서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정말 고맙다 에이미야. 저는 사람 좋은 시댁 식구들 모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 시댁 식구들을 위하는 마음에 시부모님께도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도 정말 잘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시댁에 더 잘하고 싶었던 건 바로 늘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해주던 시댁 식구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기도 하고 벌기도 한다는데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말을 정말 예쁘고 선량하게 했었거든요. 에이미야, 혹시 불쾌하지 않다면 내가 네 얼굴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지 못하니 만져라도 보고 싶구나. 몸 불편한 시애미, 시동생 다 살들이 챙겨주는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남편이 친정에 잘하던 만큼 저도 그저 시댁에 잘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늘 절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제 얼굴을 더듬던 손에선 세월의 고단함을 느끼게 해주는 푸석함이 느껴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전 시어머니의 손에 가만히 핸드크림을 발라드렸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마치 올케 언니가 아닌 든든한 맏언니처럼 느껴진다며 시누인 따뜻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3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당신 다림질 좀 제대로 못해? 정장 이거 다 구겨진 것 좀 봐. 이딴 걸 내가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흉을 보지. 뭐? 분명 제대로 다렸는데 어디가 어떻게 구겨졌다는 거야?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다녔으니까 구겨진 거겠지. 그리고 나도 맞벌이 하는데 당신 옷까지 다 다려주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 꼭 그렇다기보단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에이, 짜증나. 앞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다려놓고 생색낼 거면 다려주지도 마. 그래. 안 할게, 앞으론.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전에 맨날 고맙다, 미안하다 달고 살던 사람이 요즘 따라 왜 그래? 왜 별것도 아닌 걸로 나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냐고. 이제 내가 지겹다, 이거야? 남편은 제게 늘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제게 괜한 짜증을 한 번씩 내더라고요. 또 어느 날엔 어깨가 거의 땅끝까지 쳐져선 잘 하지도 않던 혼술을 하고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죠. 휴, 나왔어. 아유, 술 냄새. 당신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지도 않잖아. 근데 요즘엔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녀? 또 혼자 마신 거야? 그럼 누구랑 마시겠어? 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던 녀석들도 먹고 사느라 바쁜데 난 못난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도 없지. 뭐? 당신이 바쁘게 사느라 친구가 없었던 거지. 왜 못난 사람이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요즘 나한테 괜히 히스테리 부리는 것만 빼면 이리 와 꿀물 타줄게. 그러더니 언젠가부턴 남편은 아예 밖에서도 아닌 집에서 술을 자꾸 찾더라고요. 그것도 몸에 안 좋게 깡소주로 말이죠. 여보, 안주하라고 옆에 만들어다 뒀는데 왜 손도 안 댔어? 당신 그러다 몸 상해. 그냥 입맛이 없어서 딱 이 병만 비우고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여보, 만약에 말이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이 사람이 자꾸 왜 이러나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죠. 왜 회사를 그만둬? 당신 진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일은 무슨 12년 넘게 잘만 다닌 회사인데 그냥 요즘 따라 일이 너무 지겹고 버겁고 그러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당신 요즘 자꾸 예민해지고 술도 늘어서 나 진짜 걱정된단 말이야.
정말 아니라니까. 나이가 부록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냥 인생이 다 힘들고 지루해져서 그래. 술 마시는 게 제일 덜 지루하다는 옛날 어른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정말 무슨 일 없으면 됐어. 그리고 당신 회사 다니라 많이 힘든 건 아는데 내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애들도 다 크려면 한참 남아서 나 혼자 외벌이론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당신 쉬고 싶으면 몇 달 정도 내가 이해해 줄게. 당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니까. 그럴 때 의지하라고 아내인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 웬만해선 약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은근슬쩍 나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나 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사장 소리 듣고 싶다. 같은 말을 제게 흘리는 겁니다. 그러자 제 걱정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당신 저번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러더니 막 사업 욕심 같은 거 생긴 거 아니지? 당신 그동안 뭘 구상한다거나 생각해둔 계획도 없었잖아. 그냥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져서 헛바람 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음식 장사 같은 것도 다 사업이잖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 식당이 폐업한다는데 그게 무슨 속 편한 소리야. 당신 행여나에서 하는 말인데 사업 절대 우습게 보지 마. 우리 아빠도 지금이야 성공하셨지만 원래 얼마나 힘들게 사업 시작하셨는지 알아? 주위에서 누가 사업병에 걸려 재산을 거덜냈네. 사업병에 걸리면 사람이 180도 이상하게 변하는 건 순식간이네. 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엄청 순하디 순했던 친구 남편이 갑자기 무력이 생기더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말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전 남편에게 따끔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좀 변한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전 엄마에게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게 됐죠. 연아야, 네 아빠 쓰러지셨어. 얼른 병원으로 와. 네? 아빠가 왜요? 엄만 엉엉 울며 아빠가 쓰러져 지금 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원인은 심근경색이었다고 해요. 그날 아빤 퇴근 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셨다는데요. 이상하게 씻는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빠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그러길래 엄마랑 제가 이제 술도 일도 좀 줄이라고 당부드렸잖아요.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아빠 큰일 날 뻔했다고요. 다행히 아빤 무사히 깨어나셨습니다. 우선 아빠가 쓰러지자마자 엄마가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 엄마가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증상도 천만다행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기에 아빤 멀쩡히 깨어나실 수 있었던 거죠. 아빠, 앞으로 술도 안 마시고 일도 좀 줄이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랑 엄마한테요. 얼른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시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아빠 내년이면 벌써 70인 거 잊으셨어요? 장인어른, 집사람 말대로 얼른 약속하세요. 아까 처제도 전화로 엉엉 울면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또 쓰러지시면 가족들은 어떡하라고요. 남편까지 합심해 우린 무사히 깨어나신 아빠를 퇴근했습니다. 놀란 제 동생도 바쁜 일정을 빼고 바로 귀국해 이틀 정도를 한국에 머물다 다시 살던 나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아빠가 쓰러지신 지 나흘 뒤 저녁 남편이 정말 기가 찬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사표 냈어. 뭐? 아니,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장인어른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그래도 이 집안 유일한 사위잖아. 아직 처제 남자친구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장인어른 옆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나중에 장인어른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궈놓으신 회사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뭐? 당신 여태 우리 아빠 회사를 탐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말이 그게 아니잖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께 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사표 낸 거라니까. 아빠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어. 당신 그동안 계속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노래 부르더니 기어코 헛발 바람이라도 들어간 거야? 우리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다 아빠 회사 물려받고 싶다 이거냐고.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당신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아이, 몰라. 이미 사표 수리됐고 나 인수인계 끝나면 그만두기로 다 얘기됐어. 너무 황당하고 괘씸했습니다. 떳떳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여태 아빠 회사를 넘봤나 싶기도 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동안 커졌던 불안감이 더해져 정말 남편에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는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답답해서 우선 입원해 계시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빠도 기가 차 하시더군요. 이서방이 정말 그랬다고?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욕심에 쉽게 눈이 머는 법인 것 같구나. 아빠가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죠? 저 진짜 너무 화나고 답답해요. 우선 알았다. 이서방, 우리 회사에 출근하라고 해라. 그 대신 난 사위라고 해서 임원을 시켜준다거나 특별 대우 해주는 건 절대 없다고 꼭 전해라. 내 성격은 너도 이서방도 아주 잘 알 거야. 아니지. 그냥 내가 직접 전화해서 당부하마. 아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저에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엔 아빤 괘씸한 남편의 행동을 좀 벼르고 계신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우렁찬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장인어른 옆에서 보좌하겠습니다. 아빤 열흘간 입원한 뒤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곤 또 2주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회사에 복귀하셨죠. 그것도 엄마 제가 말리고 말려서 며칠을 늦춘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사표 낸 회사에 인수인계는 전부 해준 뒤 집에서 잠시 휴식기를 갖다 아빠의 복귀와 동시에 아빠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양복을 다려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남편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보, 나 갔다 올게. 나 반드시 장인어른께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될 거야. 하지만 그런 남편은 고작 몇 시간도 못 되어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벌써 집으로 돌아왔다면서요.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서운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나 지금 병원 갔다 집으로 돌아왔어. 병원?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정은 이러하더군요. 남편은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사무직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그날 출근해 보니 아빤 남편의 책상도 준비해주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보내버리셨다더군요. 그래서 난 기본부터 차근히 알려주시려는 건가 보다 했거든. 기계 돌리고 만지는 법부터 알려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장인어른이 나한테 뭘 시키셨는지 알아? 요즘 공장 위안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고 나한테 글쎄 공장 청소를 다 시켰어. 나 누가 큰일 보고 막아놓은 변기까지 뚫어야 했다고.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변기를 막아놓고 그냥 퇴근했단 말이야. 나 가자마자 그렇게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고 다 했어. 근데 병원은 대체 왜 갔대? 그렇게 겨우 다 한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계단은 건물도 아니냐고 버럭 호통을 치시는 거야. 내가 뭐 청소일을 언제 해봤나? 그래서 계단은 생각도 못했는데 당장 가서 계단을 아주 번쩍번쩍 광나게 닦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량하게 또 계단 청소하다가 삐끗해서 발목을 좀 삐었어. 장인어른이 그 몸으로 무슨 청소를 더 하겠냐고 그냥 병원이나 가라고 하셔서 병원 갔다 집으로 온 거야. 남편은 오래전 저희 아빠 앞에서 술주정을 부렸을 때처럼 정말 서럽게 엉엉 울더군요.
들어보니 아빤 남편이 괘씸해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는데 솔직히 남편이 참교육 한번 잘 당했다 싶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이 정신을 좀 차렸길 바라며 전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고생한 것도 아니고 고작 그렇게 몇 시간 고생했다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그럼 뭐 가자마자 당신 뜻대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인생에 뭐든 쉬운 지름길은 없는 법이야. 그걸 잊고 당신이 아빠 등에 업혀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겠어. 이미 이전 회사 그만뒀으니까 기왕 아빠 회사 다니기로 한 거 청소라도 좀 열심히 해봐. 그게 다 나한테 말도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한 대가야. 당신까지 진짜 이럴 거야? 정말 너무해.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따끔한 제 말에 제게도 아빠에게도 서운하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날 전 원래 예정됐던 볼일이 있어 회사에 양해를 구한 뒤 조금 일찍 퇴근했는데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술에 좀 취해 있더라고요. 당신 발목이 그 지경인데 술 먹어도 돼? 몰라. 내 마음 알아준 건 이 술밖에 없어. 당신은 진짜 내 마음 하나도 몰라. 내가 전 회사를 왜 그만뒀는지도 당신은 모르잖아. 뭐? 아니, 아빠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그만뒀다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진짜 혼자만 담아두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하고 장인어른이 나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진짜로 그만뒀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대체 그 이유가 뭔데? 말을 해야 알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 제가 몰랐던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이 아까 통화할 때 왜 그렇게 서러워했는지, 왜 그날 아침 출근할 때 그토록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나 회사에서 계속 회사 압박 당하고 있었어. 나 장인어른이 알아봐 주신 회사니까 정말 내 회사다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다녔었거든. 회사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바른 말도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야. 그건 뭐 원래 내 성격이 그렇기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전 회사에선 날 더 신뢰했었거든. 근데 대표님은 괜찮았는데 임원들이나 상사들 중엔 날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윗선에 곱게 보이지 못했다더군요. 대표님이야 남편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지만 다른 임원들과 상사들이 남편을 찍었으니 남편 회사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남편은 점점 승진에서도 멀어졌고 업무 강도 높아져만 갔다고 해요. 실적엔 도움도 안 되는 업무만 잔뜩 주면서 왜 난 업무 성과가 꽝이냐고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창피해 주는 건 일상 다반사였어. 회식 때도 부하 직원들도 있는데 내가 굽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면서 나만 고기 굽게 하고 이런 말도 했었어. 이 과장이 제일 잘하는 건 고기 굽기인가 봐. 만년 과장 탈출하고 싶으면 고기 굽기 말고 일을 잘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말이야. 그런 교묘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심해져 다른 직원들도 남편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자 회사 임원들은 눈에 가시 같다던 남편을 자기 발로 나가게 하려고 더욱 업무를 과중시키고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어. 근데 출근길이 매일매일 너무 지옥 같더라고. 나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걸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알면 뭐 걱정밖에 더 하겠어? 가장이 돼서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어. 난 그래서 혼자 버티고 버텼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 근데 장인어른이 쓰러지시니까 나도 모르게 장인어른을 탈주고 삼고 싶었던 것 같아. 돈은 벌어야겠고 가족들 걱정은 또 못 시키겠어서 그렇게 장인어른을 돕고 싶다는 핑계로 바로 일을 그만뒀던 거야.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도 없이 그만둔 거야? 어, 나도 알아. 내가 무책임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 욕심내는 사람으로도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나중에 들더라. 그래도 사표 낼 땐 그런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난 정말이지 너무 절박했어. 그래서 그냥 앞으로 장인어른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그런 푸대접 받고 다치기까지 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 난, 난 그냥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서러웠어. 아무리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더라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말을. 내가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믿어줬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모든 전말을 알게 되자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더 확실하게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럽게 울던 남편을 안고 함께 훌쩍거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빠 내심 다친 남편이 신경 쓰이셨나 보더라고요. 이서방 발목은 괜찮니? 내가 오늘 이서방 좀 골탕 먹여줬는데 하필 또 다쳐가지고 마음이 영 안 좋구나. 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건데 말이다. 이서방한테 실망이 컸거든. 발목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서방한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저는 아빠에게 남편의 속사정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또한 오해를 푸셔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아빠 또한 저처럼 크게 당황하며 남편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 참, 아유, 사람이 우직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걸 나한테라도 털어놓지 왜 가만히 있었대? 안 되겠다. 아빠 지금 퇴근했으니까 너희 집으로 좀 가마. 아빤 정말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어요. 소고기까지 사들고서요. 우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뭐 사오셨어요? 소고기 사왔다. 우리 강아지들 잘 있었어? 장인어른. 그래, 이서방. 음, 저기, 아까 연아한테 얘기 다 들었네. 내가 자네 대 오해를 좀 했어. 그래서 자네 생각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좀 알려주려고 그랬던 건데, 자네가 많이 서러웠겠어. 아닙니다. 아까 너무 서러워서 집사람한테 하소연도 좀 했었는데요. 두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아빤 남편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시고 고기도 손수 먹여주시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애쓰셨습니다. 비록 아빤 술도 입에 대지 못하셨고 고기도 기름기 적은 부위만 한두 점 정도밖에 못 드셨지만요. 아빤 퉁퉁 부은 눈으로 어색하게 술과 고기를 받아먹던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다 말씀을 시작하셨죠. 사는 게 참 녹록지가 않아. 그렇지? 내가 자네한테 처음 하는 말인데 나도 원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네. 그래서 돈 벌고 싶어서 군인이란 직업도 선택했었던 거야. 장인어른이요? 그래. 연하도 내가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잘 몰랐겠지만 나 어렸을 때 며칠을 굶는 날도 허다했어. 그런 나랑 형제들을 내 부모님은 우리보다도 드시지 못하면서 눈물로 키워주셨지. 난 그런 부모님께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서 일을 악물고 성공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된 효도도 많이 못 받아보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네. 그런 장인어른이 저보다 힘들게 사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었어요. 이 인생이 다 그런 거네. 겉으로 볼 땐 무탈해 보여도 속은 곰고 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생각해보게. 자네도 지금은 가족 두 명이 장애가 있긴 할지언정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장인은 사업가에 처자식 건강하니
남들 눈엔 자네 인생이 제법 부러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자네에게 그런 고충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자네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시련이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느냐인 거야. 자네도 살아보니 분명 힘든 시련이 있었을지언정 그만한 행복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깨닫지 않았나. 그러니 분명 자네가 지금껏 힘들어한 만큼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올 거네. 그 자네가 못돼만 먹은 줄 알고 했던 내 이번 행동 사과하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른이라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비록 자네가 내 사위지만 난 정말 자네가 존경스럽네. 가장으로서 끝까지 가족을 위해 인내하려고 했던 자네의 그 마음을 말일세. 앞으로 회사의 자네 자리 정식으로 제대로 마련해 줄 테니까 오늘 일은 잊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일해보게. 대신 알지? 난 정말 내 사위라고 봐주고 하는 건 없네. 자, 한 잔 더 봐도. 네, 장인어른. 저요,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어디에서도 안 집니다.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장인어른 정말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그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아빠의 도움으로 남편을 괴롭혔던 상사들 중 일부는 모욕죄로 고소하고 그들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죠. 그전에야 가족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사실을 숨기느라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결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약식이나마 벌금형을 받았고 우린 작게나마 피해 보상 금액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제일 나한테 심하게 했던 사람은 회사에서 강등 조치까지 내려졌다더라. 일이 커지니까 대표님도 그냥 좌시만 할 수만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편은 지금 누구보다 든든한 직원이 되어 아빠의 어깨를 잔뜩 올라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빠의 회사 직원들은 남들보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일에 열심히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할 뿐 아니라 이 서방 일을 굉장히 강단 있게 잘하더구나. 전 회사에선 바른말하던 이 서방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다지? 그런데 나랑 우리 회사 임원들은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해. 게다가 우리 회사 임원들은 빈말도 잘 안 하는데 이 서방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내 어깨가 내려올 줄 모른다. 정말요? 여보, 당신 대단하네. 당신 이렇게나 멋진 사람이었어?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전 회사랑은 내가 안 맞아서 그렇지. 장인어른, 언제까지고 이 사이만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다시 밝아진 남편의 모습에 저희 집에도 다시 평화가 되찾아왔답니다. 아빠 회사를 다니며 남편은 한결 아빠에 대한 어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가끔은 저 없이도 친정에 가서 아빠와 장기를 두고 오기도 하죠. 아들내미 없는 집안에 아주 듬직한 아들 같은 사이가 들어왔다며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잠시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죠. 아빠는 지금 술을 완전히 끊고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덕분인지 다행히 아직 다른 건강에 이상은 없으시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건강뿐 아니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요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평생 고생하며 절 키워주신 분들이니 이젠 저희가 네 분을 보살피고 효도하며 사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형수님, 이번에 새로 사주신 전동 휠체어요. 너무 감사해요. 형수님 덕분에 이번 막내 결혼식 때 깔끔한 휠체어 타고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얼마 전 시동생에게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로 새 전동 휠체어를 사줬습니다.
시동생은 지금도 시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동생에게 뭔가 좋은 걸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내인 신우인 몇 달 뒤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워낙 밝고 상냥한 사람이니 분명 신우인 결혼 생활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여전히 해외에 있는 제 동생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자기 꿈을 펼치며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 좋은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전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을 잘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살다 보면 힘든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곁엔 항상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저희 집 가장, 제 남편이 함께일 테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으로서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계신 분이 많으시겠죠? 저는 이 사연을 빌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인내하고 숱한 눈물을 삼켜온 세상 모든 가장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보다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는 가장의 희생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런 가장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며 힘이 되어주는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시간이 가족과 가장이란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